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2년 차입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고 우리 부부만의 작은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7년째 발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처가입니다. 정확히는 장인어른의 집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처가 안 가면 아내가 서운해하지 않아요? 명절은 어떻게 보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유난히 예민한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날, 그 순간의 공기는 아직도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위로서 겪은 12년의 기록입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고 저는 조용한 편이었죠. 대학 4학년 때 사귀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제 선택을 지지해줬고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말해줬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음식도 많이 차려주시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웃으셨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달랐습니다. 직업이 뭐라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공무원? 몇 년째 준비한 건가? 2년째입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식사 중에도 장인어른은 저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장인어른은 그저 밥만 드셨죠. 가끔 저를 흘끔 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시지? 원래 그러셔. 신경 쓰지 마.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 후로도 장인어른과의 만남은 늘 어색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인사를 드렸지만 장인어른은 늘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죠. 어느 날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제게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 시험 볼 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결과로 말하는 거라고. 자네 나이가 벌써 28 아닌가? 예. 남자가 돈이 있어야지. 책만 붙잡고 있으면 밥이 나오나?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마치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래.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야. 난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장인어른은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9급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했죠. 아내는 울면서 기뻐했고 장모님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 합격했다니 다행이군.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이 생긴 거니까. 축하라기보다는
이제야 됐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기본 조건을 간신히 충족한 것처럼요. 우리는 합격 반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원했지만 장인어른은 달랐습니다. 결혼은 체면이야. 너무 초라하게 하면 안 돼. 결국 하객 200명 규모의 예식장을 예약했고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저는 제 쪽 하객이 50명도 안 됐는데 말이죠. 예단과 예물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사위들은 이 정도는 다 준비한다더라.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라며 서운해했지만 장인어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원래 힘든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긴 한데 뭐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혼 초 저희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녔고 저도 출근했죠. 적은 월급이지만 둘이 모으면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처가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은 언제 살 건가?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인가? 요즘 젊은 애들은 계획성이 없어. 장인어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특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추석 친척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위분은 공무원이시라며? 어디서 근무하세요? 구청에서 일합니다. 아, 구청 공무원이시구나. 요즘은 공무원도 경쟁이 세다던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장인어른이 끼어드셨습니다. 뭐, 9급이니까 시작이지.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 말에 분위기가 또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사실이잖아. 사실이라도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아내도 답답해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는 모두가 조용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저는 승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8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죠.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장인어른께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어쩌면 유치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게 절실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승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며 장인어른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승진했어요. 그래. 수고했다고 전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축하 전화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실망한 듯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냥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무렵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대출이 컸지만 우리만의 집이 생긴 게 기뻤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새로 발랐죠. 집들이를 할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오셨습니다. 집이 작네. 장인어른의 첫마디였습니다. 네, 작지만 저희에겐 충분합니다. 대출은 얼마나 남았나?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쯧쯧. 요즘 젊은 애들은 집도 빚으로 사는구나. 장모님이 말리셨습니다. 여보, 집도 샀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계속 집안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치 실망스럽다는 듯이요.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 열심히 사는데.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하지만 제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장인어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이 아니었단 말인가? 하지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산 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와 아기를 돌봐주셨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여전했습니다. 애 기저귀값, 분유값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겠나? 걱정 마세요. 준비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 부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씀에 너무 상처받지 마. 아버지는 원래 걱정이 많으신 분이야. 알아. 내가 말씀드려 볼게. 아니, 됐어. 괜히 부모님께 서운하게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7급 승진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어른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여전히 무덤덤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그 무렵 아이가 새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 때 장인어른은 손주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아이를 안고 사진도 찍으시고 웃으시는 모습이 낯설었죠. 손주 때문이라도 저를 조금은 인정해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명절 장인어른이 드물게 제게 술을 권하셨습니다. 한잔하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죠. 자네 고생이 많았네. 아닙니다. 내가 좀 까칠했지. 하지만 내 딸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이해해주게.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장인어른께서 마음을 여신 것 같았으니까요. 장인어른,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네. 자네가 성실한 건 인정하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대화 많이 하셨어?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아버지도 당신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장인어른의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모였고 저도 아내와 아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잔치 중간에 장인어른이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우리 사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인정해 주시는 건가? 성실하긴 한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셨어. 미안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도 화가 나. 그냥 놔둬. 이제 익숙해.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가에 가는 게 더 두려워졌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처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힘내줄래? 알았어. 그날 오후 저희는 꽃과 선물을 들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고기 사다 놨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도 거실에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사를 받으셨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삼겹살과 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자, 다들 먹어요. 장인어른이 고기를 한 점씩 가족들 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장모님, 그 다음 아내, 그리고 손주인 우리 아이에게도. 저는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저를 건너뛰고 당신 접시에 고기를 올리셨습니다. 실수하신 건가?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혹시 깜빡하신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냥 고기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네 고기 안 먹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자네 말인가?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혈압 있다며? 예? 아내한테 들었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왔다며? 이런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여보, 그래도 조금은 먹어도. 아니야. 건강이 중요한 거지. 자네도 이해하겠지?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고기를 드셨습니다. 저는 제 빈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제 쪽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만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죠. 혈압이라고. 저는 지난 건강검진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관리하고 운동하시면 괜찮습니다라고만 하셨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그걸 이유로 제게 고기 한 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배려? 이게 배려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진짜 배려였다면 조용히 따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혹은 고기 대신 다른 음식을 권하셨겠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만 제외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줬을 테니까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식사 내내 저는 김치와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고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조차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죠. 그 침묵이, 그 공기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남은 거 싸줄까? 자네는 못 먹지만 아이랑 딸은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먼저 나가서 차에 있을게. 여보, 괜찮아. 먼저 갈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0년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하지만 결국 저는 고기 한 점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차에 탔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나도 화가 나.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아버지 눈치만 본 거야?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참았어. 하지만 오늘은 정말 너무했어. 아내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됐어. 이제 됐어.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장인의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집안 행사가 있어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자.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아니, 나는 안 가. 그래도 나는 안 가. 당신과 아이만 가. 아내는 결국 혼자 혹은 아이와 함께 처가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어른도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으셨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왜 안 오나?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사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장모님.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일 미안했어요. 우리 영감이 좀 그랬죠?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나도 영감한테 혼났어요. 하지만 영감도 나름 고집이 있어서 장모님도 어려워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한 번만 더 와줄 수 없을까요? 영감이 요즘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사위, 제가 유난히 예민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 갈 거야? 응. 언제까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지만 처가 문제는 늘 우리 사이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대. 많이 아프신 건 아니지? 아니, 검사 때문에 잠깐 입원하신 거래.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봐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얘기하시던데. 뭐라고 하셨는데? 사위는 왜 안 오냐고. 아버지도 후회하시는 것 같아. 후회? 그게 진심일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진짜 후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것. 지금은 결혼 12년 차입니다. 저는 여전히 처가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아내와 아이만 보내고 저는 집에 혼자 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는 가끔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 아버지도 나이 드시는데. 알아.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이제 70이 넘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뵐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후회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뵐 걸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문턱을 넘을 용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너무 오래 끌지 마. 가족인데. 장인어른도 나름 당신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 혈압 때문에 그러신 거면 진짜 배려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그날의 공기를 모릅니다. 모두가 고기를 먹는데 저만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아있던 그 순간을, 손님도 가족도 아닌 투명 인간이 된 그 기분을, 10년 동안 쌓인 무시와 무관심의 무게를, 제가 유난히 예민한 걸까요? 제가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절대 인정받을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셋만의 작은 가정.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젠가 아이가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는 왜 외할아버지 댁에 안 가?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상처받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아이에게는 사랑받는 아빠,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결혼하면 저는 절대 장인어른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위든 며느리든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단 한 번의 무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이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